해달의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나는 마지막 산책을 위해 아주 오랜만에 집을 나섰어. 내 가족들은 날 한심하게 생각해. 그리고 나는 친구도 없어. 중학교 때부터 이유 없이 따돌림을 당했으니까. 그 후유증으로 나는 약을 달고 살아야 했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조차 어려워졌어. 사회 부적응자인 내가 일할 곳은 어디에도 없었어. 이 드넓은 땅덩어리에 먼지만한 내가 있을 곳이 어디에도 없어. 이제는 지쳐. 괜찮은 척 하는 것도 그만 포기할래. 떨어지려는 순간 누군가 나를 붙잡았어. 그녀의 간절한 눈빛에 단단히 잡은 손에 이끌려 나는 다시 땅을 밟았어. 그녀는 나에게 말했어. 나도 당신 같은 선택을 할 뻔했을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모두 쓸모있는 존재들이에요. 포기하지 말아요. 그녀는 나를 벤치로 데려갔고 나는 그녀가 건넨 빵과 우유를 먹으며 눈물을 흘렸어. 그리고 깨어났어. 내가 언제 잠들었더라? 그리고 나는 단단히 묶여 있었어. 잠에서 깬 나를 보고 그녀가 나를 향해 중얼거렸어. 벌써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녀가 나를 보며 말했어. 이제 드디어 쓸모 있어질 시간이야. 해석. 주인공은 삶의 희망을 잃었고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주인공의 목숨을 살리며 손을 건넨 여자는 주인공이 쓸모있다고 말하며 위로하는데 그녀가 주인공을 살린 진짜 이유는 주인공의 장기를 팔아 돈을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일하는 카페에서 알게 된 A. A는 정말 예뻐. 마치 인형처럼. A는 모두에게 사랑받아. 모든 시선과 관심은 A가 독차지해. 그에 비하면 나는 꽂아 놓은 보릿자루야. 나는 A가 너무 부러워. 부러워서 미칠 것 같아. 난 남몰래 찍은 A의 사진을 벽에 덕지덕지 붙여놨어. A처럼 되고 싶으니까. 난 부러질 듯한 A의 팔다리를 닮기 위해 굶기 시작했어. 그러다가 식욕이 터져 음식을 미친 듯이 먹어대는 날이 오면 그대로 화장실로 달려가 개원했어. 그리고 대학 등록금을 내기 위해 모은 돈들은 그녀의 사랑스러운 얼굴을 닮기 위해 내 못난 얼굴을 지워내는 데 사용하고 말았어. 그녀와 닮아가는 내 모습에 만족스럽기도 잠시 내 삶은 점점 피폐해졌어. 나는 엉망인 채였지만 아직 목표에 닿지 못했으니 오늘도 돈을 벌기 위해 출근을 했어. 오늘은 A와 같이 일하는 날인데 왜인지 그녀는 보이지 않았어. 그러고 보니 며칠째 보이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해. 매니저님에게 여쭤보니 아프다고 며칠째 안 나오더니 오늘은 무단 결근까지 해서 일이 끝나고 A의 집을 가보기로 했다고 했어. 난 그 아이가 걱정되기도 했고 A에 대해 더 알고 싶기도 해서 같이 가기로 했어. 그녀의 집에 도착했는데 아무리 벨을 눌러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 혹시나 해서 열어본 문은 잠긴 적이 없었는지 스르르 열렸어. 집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서자 인형이 이곳저곳 놓여 있었어. A의 이름을 부르며 안으로 들어서자 인형들 사이에 파묻힌 그녀가 보였어. 홀쭉하다 못해 패인 뺨. 미라 같은 모습으로 그녀는 죽어 있었어. 사이는 영양실조였어. 충격적인 그날 이후 나는 누군가를 따라하는 것을 멈췄어. 해석. 주인공은 아르바이트에서 만난 A의 모습을 미친 듯이 부러워했고 닮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건강을 해쳐가며 A를 따라했습니다. 하지만 완벽할 것 같았던 A도 자신의 모습에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고 더 완벽한 모습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마치 인형 같았던 그녀는 이제는 정말 움직일 수 없는 인형이 되었습니다. 내 별명은 사고뭉치다. 예전부터 나는 끊임없이 덤벙거려서 일을 망치거나 다치고는 해서 모두들 나를 그렇게 부른다. 3월 29일, 오늘은 엄마와 함께 이웃들에게 나눠줄 쿠키를 구웠다. 굽다가 다른 곳을 봤더니 화상을 입었다. 이웃집 할머니는 내 손을 보고 또 다쳤냐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엄마는 멋쩍게 웃으며 다음부터 더 주의시키겠다고 말했다. 할머니는 엄마 걱정 그만 시키고 조심하라고 말했다. 4월 4일, 오늘은 나무에 걸린 인형을 구하려다가 나무에서 떨어졌다. 나는 다리에 금이 갔다.
의사 선생님은 나무에 올라가는 위험한 행동을 하지 말고 조심히 행동하라고 말했다. 5월 5일, 나의 퇴원 기념으로 친구네 가족과 함께 모여 저녁을 먹었다. 식사 후 산책을 하다가 발을 헛디뎌 수영장에 빠졌다. 난 수영을 못해서 어푸어푸거렸다. 친구네 아빠가 달려 나왔다. 하지만 엄마는 더 빠르게 나를 건져 올렸다. 친구네 아빠는 큰일 날 뻔했다며 다음부터 조심하라고 했다. 5월 8일, 오늘은 엄마가 장을 보러 간 사이에 잠깐 잠이 들었다. 그런데 타는 냄새가 나서 잠에서 깨어났다. 연기가 마구 들어온다. 우리 집이 타고 있다. 나는 나가려고 했지만 나갈 수 없었다. 문이 잠겨 있었다. 나는 미친 듯이 문을 두들기다가 곧 체념했다. 내가 발견됐을 때 사람들은 말하겠지. 평소에 그렇게 덤벙대던 내가 결국 일을 치르고 말았다고.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나는 덤벙거리지 않고 내가 조심해야 할 것은 높은 곳도 물도 불도 아니다. 내가 조심해야 할 것은 엄마뿐이었다. 해석. 주인공의 엄마는 뮌하우젠 증후군이었습니다. 뮌하우젠 증후군이란 타인의 관심과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과장하고 부풀려 이야기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한 경우 조작이나 학대, 자해 같은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을 아이를 위해 헌신하고 친절한 엄마로 포장하기 위해서 주인공을 계속해서 다치게 하고 위험에 빠뜨렸지만 그녀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주인공의 목숨을 앗아가고 난 후에 자신에게 찾아올 관심을 위해 기꺼이 아이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옛날 숲속 작은 집에 한 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 앞 정원의 꽃들을 살폈고 그녀의 정원은 아름다운 수천 가지 색으로 피어났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정원을 산책하고 있을 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이 정원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장미 한 송이였습니다. 그녀는 장미 덩굴로 한 걸음 다가갔고 놀랍게도 장미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 물을 주세요. 목이 타는 듯 말라요. 그건 그녀가 지금까지 들어본 목소리 중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장미의 부탁을 들어줬습니다. 고마워요. 감사의 뜻으로 소원 하나를 들어드릴게요. 그녀는 고민을 하다 소원을 정했습니다. 내 소원은 네가 나에게 한 번 더 말을 걸어주는 거야. 그렇게 그녀와 장미는 저녁이 될 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매일매일 그녀는 장미에 물을 주었고 장미는 그녀에게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제 부탁을 하나만 더 들어주실 수 있나요? 어느 날 장미가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무엇이든 들어줄게. 당신이 이 정원에 다른 꽃들에게 물을 주는 것을 봤어요. 당신에게 전 그저 다른 꽃들 중 하나인가요? 아니야. 네가 가장 특별해. 그럼 오직 저에게만 물을 주세요. 장미는 말했고 그렇게 다음 날부터 그녀는 다른 꽃들에게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내 사랑, 제 부탁을 하나만 더 들어주실 수 있나요? 어느 날 장미가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나의 장미야. 무엇이든 들어줄게. 그녀가 답했습니다. 당신이 주위 꽃들 사이로 잡초를 뽑아주는 것을 봤어요. 당신에게 전 그저 다른 꽃들 중 하나인가요? 절 사랑하지 않으시나요? 아니야. 모든 꽃들 중에 널 가장 사랑해. 그럼 오직 제 주위의 잡초만 뽑아주세요. 장미는 말했고 그렇게 다음 날부터 사랑하는 장미의 주변에 있는 잡초를 뺀 그 어떤 잡초도 뽑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 부탁을 하나만 더 들어주실 수 있나요? 어느 날 장미가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나의 장미야. 무엇이든 들어줄게. 그녀가 답했습니다. 당신의 모든 시간을 저와 함께 보내주세요. 오직 저하고만. 장미는 말했고 그렇게 다음 날부터 그녀는 그녀의 사랑하는 장미 외에 다른 꽃들은 돌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른 꽃들은 시들고 죽어갔습니다. 그녀의 정원은 한때 꽃들이 찬란하게 피어있던 정원은 이제 칙칙한 회색빛만 남게 되었습니다. 오로지 장미만 무성하게 되었습니다. 장미 덩굴이 자라나 날카로운 가시로 정원을 차지했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장미 옆에 서서 장미 덩굴에 얽혀갔습니다. 물을 주세요. 장미가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할게. 하지만 먼저 날 풀어줘. 그러면 난 너에게 물을 줄 수 있을 거야. 장미는 계속해서 물을 달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그 무엇도 할 수가 없어.
장미에게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오늘날까지 그녀는 남아있습니다. 장미 덩쿨에 얽힌 채로. 난 책을 덮었다. 난 한 번에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인 것을 알아챘다. 내가 바로 아름다운 장미와 사랑에 빠진 여자다. 흉터를 보면 알 수 있듯 난 그의 꿰뚫는 가시들을 헤치고 자유를 되찾았다. 그를 떠난 지 이제 1년 정도 됐지만 난 그에 대한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미친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난 그가 그립다. 그가 어떻게 내 새로운 전화번호를 알아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나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문자를 보냈다. 그리고 우린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의 아름다운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 있었다. 그는 나에게 사과하며 자신이 변했다고 말했다. 난 그에게 내 주소를 알려주었다. 그는 오늘 밤 내가 있는 곳을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 난 그를 기다리고 있다. 나의 아름다운 붉은 장미를. 해석. 이야기 속 장미는 계속해서 헌신적인 사랑을 요구하며 그녀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그녀가 아무것도 가꾸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걸 내어주었지만 장미는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무리한 요구를 할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몸에 날카로운 가시를 박으며 옥죄어 올 뿐이었습니다. 이야기 밖에 있던 그녀는 이야기를 보며 한 남자와의 사랑을 떠올렸고 그의 가시덩쿨 속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11월 25일 목요일. 나는 아빠가 정말 싫어. 평소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몇 달 전부터 술만 마시면 밤마다 집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러. 정말 지긋지긋해. 엄마가 내 방에 들어와 내 귀를 꼭 막아주었어. 나는 그제서야 겨우 잠들 수 있었어. 11월 26일 금요일. 오늘은 학교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마크 삼촌이 깜짝 방문했어. 삼촌과 함께 식당에서 맛있는 밥을 먹었어. 그리고 나서 마크 삼촌은 용돈을 주면서 아빠한테는 비밀이라고 했어. 좋은 꿈을 꾼 듯 행복한 시간이 끝나고 다시 지옥 같은 집에 돌아가야 했지만 나를 보며 다정하게 웃는 삼촌을 보니 어제의 악몽에서 조금 깨어나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 12월 2일 목요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엄마가 없었어. 아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난 알 수 있었어. 엄마가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난 이제 소란스러운 밤이 찾아오면 내 손으로 귀를 막아야 했어. 12월 22일 수요일.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어. 난 매년 크리스마스에 산타 할아버지께 편지를 써. 그럼 내 소원을 다 이뤄주시거든. 작년에는 유니콘 인형을 주셨고 재작년에는 3단 케이크를 마음껏 먹었어. 올해는 산타 할아버지께 아빠가 사라져서 영영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적었어. 12월 24일 금요일. 오늘은 정말 고통스러운 날이야. 다정한 나의 마크 삼촌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는 날 벼랑 끝으로 내몰았어. 난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어. 12월 25일 토요일. 비참한 마음으로 향한 삼촌의 장례식 날에도 아빠는 술에 잔뜩 쩔어 있었어. 아빠는 나에게 천천히 다가와 말했어. 산타가 소원을 들어줬네. 라고. 해석. 주인공은 엄마와 삼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주인공의 아빠는 이 사실을 알게 되자 매우 분개했고 매일을 술로 보냈습니다. 주인공의 엄마는 남편이 술에 취해 자신을 비난하는 내용을 주인공이 듣지 못하게 귀를 막았고 이내 남편의 끓어오르는 분노를 견디지 못하고 집을 떠났습니다. 주인공의 아빠는 아이가 산타에게 보내는 편지에 적힌 내용을 받고 삼촌이 죽자 술에 취해 빈정대며 주인공에게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자주 가는 우리 동네 마트 점원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어. 분명 오후 2시쯤이었거든. 근데 모두한테 좋은 오후네요 라고 인사를 안 하는 거야. 어른들한테만 좋은 오후네요 라고 인사하더라고. 어린애들한텐 좋은 아침이야 라고 하고 어르신들한테는 좋은 저녁이네요 라고 하고 난 속으로 정말 바보 같은 놀이라고 생각했어. 난 계산을 하기 위해 점원 앞으로 걸어갔어. 어른이라고 불리기엔 아직 어리니까. 분명 좋은 아침 비슷한 인사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 점원이 날 바라봤어. 점원의 친근하던 미소는 사라지고
그녀의 눈에서 뭔가 다른 감정이 느껴졌어. 그리고 점원이 나에게 말했어. 좋은 밤 되렴. 해석. 점원은 사람들의 죽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 날이 많이 남은 아이들에게는 좋은 아침, 그리고 살 날이 많이 남지 않으신 어르신들에게는 좋은 저녁, 그리고 주인공을 보자 죽음이 머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여자는 주인공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운명의 사람끼리는 붉은 실로 이어져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다.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를 실제로 믿는 사람이 있을까? 적어도 난 믿는다. 내 눈에는 서로에게 연결된 실들이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 손에 묶인 실은 남들과 다르게 하얀색이었다. 난 애써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려고 했다. 나와 이어져 있는 손가락에 하얀 실을 매단 그를 보기 전까지는 우리는 실이 서로를 당기듯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끌렸다. 그의 집에 처음으로 초대된 날, 내 실은 붉게 물들고 말았다. 해석. 주인공은 남들과 색은 달랐지만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 실을 매단 그가 자신의 운명의 상대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그에게 살해당할 운명이었고 그들의 새하얀 실은 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제 어머니입니다. 그는 냉장고를 가리키며 말했다. 제 아버지입니다. 그는 욕실을 가리키며 말했다. 제 할머니입니다. 그는 땅을 가리키며 말했다. 제 할아버지입니다. 그는 천장을 가리키며 말했다. 제 아내입니다. 그는 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해석. 납치범은 정신 이상자였고 가족들의 시신을 놓아둔 곳을 가리키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또 다른 가족으로 지목된 주인공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난 고층 맨션에서 살고 있다. 덕분에 승강기 기다리는 것도 짜증나고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힘들었다. 창 바로 밑에 쓰레기 수거장이 있기에 나는 쓰레기 버리기 귀찮을 때마다 하면 안 되는 행동이지만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몰래 창밖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일도 허다했다. 어느 날 난 남편의 내연녀가 나와 같은 맨션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목격하고 말았다. 잔뜩 화가 난 나는 남편의 핸드폰으로 그녀를 불러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녀가 온 것을 보고 나는 무거운 쓰레기를 밖으로 던져버렸다. 다음날 아침 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지만 하루아침에 쓰레기를 2개나 치워버릴 수 있어서 후련했다. 해석. 남편이 바람핀 사실에 화가 난 주인공은 남편을 살해했고 남편의 내연녀를 쓰레기 처리장으로 부른 후 남편의 시신을 그녀의 위로 떨어뜨리며 주인공은 2개의 쓰레기를 한 번에 처리했다는 사실에 후련해했습니다.